가서 확실히 조사를 할 것이다. 오염수는 계획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찰단장으로 당장 모레 21명이 일본에 가는데 가장 관심이 컸던 건 우리가 시료 채취를 따로 해서 검사를 또 따로 하는 거였죠. 결국 이건 빠졌습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염수 시찰단은 모레 일본으로 출발해 나흘간 검증에 집중하는 총 5박 6일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시찰단장을 맡고 나머지 20명은 정부 소속 전문가로 꾸려졌습니다. 정부는 심적 부담을 이유로 단장을 제외한 시찰단 명단은 비공개로 붙였습니다. 시찰단은 국내에서 진행해온 연구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발생, 정화, 정류, 희석, 방류까지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적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알프스 설비 그리고 해양 방출 설비의 설치 상태 그리고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가장 관심이 컸던 시료 채취 문제는 이번 시찰 협의 테이블에 아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라든지 국제관계에서 좀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갑으로 민간 전문가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정부는 따로 민간 전문가 자문그룹을 둬 시찰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시정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뚜렷한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을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괴담 수준의 공포를 차단하겠다며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방사능 관련 연구를 한 석학이죠. 그는 지금 앞에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아니 10리터까지도 바로 다 마실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 그럼 식수로 마시지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연일 공세에 나선 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또 어민들이 받게 됩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간담회 강사로 나선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CT 촬영 시 10배 더 많은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체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Not be harmed to drink a liter of water. I could drink another liter of water in the same way,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후쿠시마 수산물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선 수산물 수입은 전혀 계획에 없는 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물 1리터를 마시게 했다는 앨리슨 교수를 부른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다.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바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일 원폭 피해자들도 만날 예정이죠. 히로시마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재우 기자, 빡빡한 일정이 벌써 시작됐다고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일본 히로시마인데 78년 전 원자폭탄 투하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히로시마 내 원폭 피해자는 40만여 명으로 이 중 한인 피해자는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중 10여 명의 생존 피해 한인들과 오늘 저녁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폭 피해 한인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들을 위로하며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호주, 베트남 총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동북아 정세와 경제산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한다고요. 당초 비대면일 줄 알았는데 말이죠. 네, 당초 화상으로 G7 회의에 참석하려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에 직접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초청국에게 러시아 침공에 맞서기 위한 자국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일본 방문 직전 젤렌스카 영부인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한 바 있었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히로시마 도착은 모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원폭 위령탑 참배, 한미일 정상회담이 유력한 데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까지 잡혀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1대1 만남이 성사될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히로시마에 간다면 대중러 압박에는 전례 없는 극적인 효과가 더해질 겁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오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더 강화된 협력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정 기자가 의제를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북한 미사일과 국제법에 반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러시아 제재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We stand up for shared values, including supporting brave people in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sovereign territory and holding Russia accountable for its new aggression. 오늘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 방침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면적인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위압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채택하기로 하는 등 북중러에 대한 견제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21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먼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또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의 겨냥에 세 나라 정상이 힙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낼지 주목됩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2주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 공조 방안과 경제 교류 방안을 재점검합니다. 히로시마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북한의 두 가족이 이달 초 귀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들이 목숨을 걸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야 했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MBN 취재 결과 이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을 주는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식량난보다 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달 초 10명인의 북한 주민들의 집단 귀순에는 우여곡절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2019년 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철저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 특히 어선 한 척의 의지에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직접 넘었다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관계 당국의 합동 정보 조사에서 귀순 이유에 대해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가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어선을 장만했고 장기간 준비한 점으로 미뤄 경제적 이유는 아니라며 북한 내 문화적 이유 등을 주요 귀순 이유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상당 부분 이제 신물, 상당히 이 체제 자체에 대한 그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거나. 북한은 이달 들어 반미 정서와 3대 세습 충성을 강조하는 행사를 연이어 열며 체제 결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북한의 두 가족, 정확히는 사돈지간이라고 하죠. 이들의 귀순은 다른 때보다 의미가 큽니다. 이번 귀순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현재 동향, 정치부 안병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 북방 한계선을 통해서 넘어왔다는데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어제 보도해드렸지만 네. 이들의 탈북 경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선 한 척의 의지를 해서 북한에서 연평도를 지나 인천항으로 직접 들어온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탈북 경로는 북한에 발각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 기상 상황 등 여러 변수도 고려를 해야 돼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꼽는다고 합니다. 정부 조사에서 이들이 체제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넘어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귀순자들의 단골 멘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족 단위로 왔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귀순 동기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2016년에 한국에 오면서 비슷한 귀순 동기를 밝혔는데요. 네. 그때와는 다르게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사회 통제가 심화됐다는 점에서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위기로 관측이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과거와 같은 이제 주입식 세뇌라든가 그 지도자라든가 국가에 대한 그 사상의 어떤 수준, 그 소위 이제 충성 수준 이게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식량을 미리 2주치를 준비해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경제력도 어려운 건 아니었던가 본데 그럼에도 나온 거 보면은 먹고 사는 건 문제보다 체제가 더 싫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요즘에 사회 통제를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예, 이른바 김정은 시대의 3대 사회통제 악법이 모두 2020년대 들어서 제정이 됐습니다. 네. 예, 가장 최근 사례를 보시면은 평양문화어 보호법이 있는데요. 당국에 의해서 검열된 언어만을 일상에서 쓰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이 밖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또 청년들의 행동 금지 사항을 정한 청년교양보장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귀순자들이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MBN 취재 결과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의 합동 발표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발표 주체도 파악이 됐는데요. 우선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해경, 정보사, 방첩사 등 5곳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귀순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통제나 해안 지역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뭐 별다른 반응 내놓은 게 없죠.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는데 운전자는 놀랍게도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려 20km나 되는 거리를 운전한 상태였죠. 요즘은 경찰이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무색해졌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자정 무렵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운전자는 신고가 접수되고 10분 정도 뒤 이곳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운전자는 종로경찰서 소속 30대 경위로 퇴근 후 다른 경찰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였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만취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일산 동구까지 20km가량 이동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송파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리를 빚으면서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죠? 그런가 하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10대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 이상이 나왔죠.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한적한 교차로에서 젊은 남녀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흰색 차량 한 대가 달려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한 피해자가 일어나 쓰러져 있는 다른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핍니다. 집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많이 목격을 거기다가 사고 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무실까지 소리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차량을 수배해 신호 대기 중이던 뺑소니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1km까지 도주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긴급 배치해가지고 근방에 있는 순찰차가 발견해서 검거하게 됐어요.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에 치인 10대 남녀 2명은 다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장애인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애인 노조 측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네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휠체어를 끌고 와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했죠. 피해 회사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면하기 위해 이들이 요구한 돈을 지급하거나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 노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체 협약을 체결, 노조 전임비들을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업체 관계자와 장애인 노조 조합원 사이에 욕설이 오갑니다. 네가 말을 똑바로 하는 말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멱살잡이를 하는 등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꾸 미치는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장애인 노조 소속 건설 노조가 공사업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채용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을 가한 겁니다. 여러 차례 찾아왔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협박이나 폭행까지 동원을 해서 노조원을 채용해라. 경찰은 이 조합원 6명을 공동 강요, 공동 퇴거 불응, 업무 방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시인한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조합 운영자 1명은 범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구속 송치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어제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10대 여학생 2명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중생 1명이 숨진 데 이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여고생 1명도 사고 하루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순식간에 안전 패스를 넘어 인도를 덮치고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걷고 있던 14살 여중생과 17살 여고생을 치었습니다. 아무 소리 나고 여기 차들 다 엉켜 있었고 여기 타고 오는 것 같아요. 여중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여고생도 치료를 받다 사고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차체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차량이 사고 지점 300m 전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달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직진하려다 그런 걸 추정하는 거예요. 신호를 위반한 거죠. 연세가 드신 분이라 간단한 소위를 하고 아마 귀가하시던 것 같아요. 사고 현장 인근의 한 장례식장에 피해 학생들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어요. 최대한으로 그 원통함이 좀 풀릴 수 있을 만큼만 형량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여성 지체 장애인들에게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었죠. 기사에 성폭력이 맞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지자체와 콜택시 위탁업체는 피해자를 보호하긴커녕 행정처분을 하긴커녕 가해자를 옹호하며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지체장애인은 모두 4명입니다. 성기를 표현하는 그런 발언들, 야한 동영상을 전송한 사건, 그리고 원치 않았던 신체 접촉까지.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참아오다 최근 장애인 학대 대응 법적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기사의 성폭력이 맞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지자체는 후속 조치는커녕 황당한 답변만 합니다.
가해자를 한번 불렀었어요. 그래갖고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법적인 대응을 열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탁받은 시각장애인협회는 법적 기관에 판정이 나왔는데도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겠다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실 경우에는 그 사건 경위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넣어달라고 했어요. 피해자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관리가 감독하던 시의 관련 부서장이 장애인 콜택시에 퇴직한 다음에 지금 취업해 있습니다. 또 업체는 군산시 홈페이지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2차 가해가 분명하고요. 장애인 권익기관은 운전기사의 학대 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택시비를 준다면서 집으로 불러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신을 따뜻한 물로 씻어 혈액 응고를 막는 등 상상 이상의 행위들도 했는데 재판부는 대단히 잔혹한 범죄라면서도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분명치 않다고 했죠. 무기징역은 가석방도 가능하죠. 유가족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함께 살던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기영의 잔혹함을 지적했습니다. 시신을 온수로 씻어 혈액 응고를 막아 유기를 쉽게 만들고 비 오는 날을 골라 유실 가능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기영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채우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기영은 살해한 동거 여성의 카드로 8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택시기사의 돈 4,4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썼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결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자신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말한 이기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112 종합상황실에 2시간 반 동안 60번 넘게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치면 970번 넘게 허위 신고를 했는데 심지어 경찰에 붙잡혀 이송되는 그 와중에도 또 장난 전화를 했습니다. KCTV 김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112 종합상황실로 걸려온 전화. 한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경찰이 내용을 확인하자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같은 번호로 또다시 걸려온 전화. 신고한 거 있으세요? 낮부터 시작된 허위 신고는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112 종합상황실과 파출소로 번갈아 전화를 걸어 내가 어딘지 아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하는 등 6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이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70번가량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지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벌여 제주시 한림읍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자고 있던 6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허위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송되는 그 차 안에서도 112 상황실에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반복했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112 허위 신고로 처벌된 건수만 17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반복될 경우 정작 위급한 순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현직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인 고등학교 야구부 학생이 같은 야구부 학생을 괴롭혔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죠. 다친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도 했다고요. MBN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피해 학생 A군의 녹취록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A군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해 학생 3명이 괴롭히기 시작한 건 A군이 야구부에서 운동을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A군이 중학교 야구부 출신이 아니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정황도 나옵니다. 운동 안 해봤잖아. 왜 안 시켜? 너 나도 아니잖아. 허리 부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을 때 허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왜? A군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떡하냐는 발언도 오고합니다. 유명 야구단장 B씨의 아들은 A군의 신상을 들먹이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B 단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단장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너무나 죄송하다. 구단 팬들에게도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참, 얼마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아들의 학폭 문제가 발단이 됐죠. 정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에 이어 경찰 수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가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조금 전 이에 대해 MBN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도 전해왔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제출한 인사검증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 그분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정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면은 겸허하게 와서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정 변호사 측 의견서와 자필 진술서를 받았는데 최근 정 변호사 측이 서면 조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와 같은 공황장애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황장애를 이유로 2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경찰은 아직 서면 조사 전이지만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받는 혐의 중 허위 공문서 작성은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고발단체는 정 변호사가 계속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의 신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변호사의 청문회 불출석 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 경찰서는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에 30억 원 넘게 투자해 전문가들조차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투자가 자금 세탁을 위한 게 아니었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이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의도는 따로 있었던 거니까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2월 15일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를 클레이페이 코인 59만 개로 바꿨습니다. 당시 시세로 36억 원 가량입니다. 생긴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코인을 대량으로 거래해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발행량이 600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네네. 이 600만 개 중에 40% 정도의 코인이 김남국 의원 지갑에 있어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한때 3,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300원 안팎으로 떨어진 시세 때문에 김 의원은 결국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격적 투자 탓이라는 추측이 나왔는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자금을 세탁한 것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클레이페이를 만든 이들은 자금 세탁 세력 중 하나로 위믹스를 받아 클레이페이를 주고 실제로는 위믹스를 현금화해 다시 주면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그 일종의 코인 작전을 한 거 아니에요? 30억가량 코인을 준 거고 세탁해서 돈이 어디로 갔냐? 하 의원은 당초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36억 원은 김 의원 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는 대선 기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김 의원에게 문의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학 때부터, 김남국 의원이잖아요. 뭘 했다는 겁니까? 대학 때부터? 네, 김남국 의원이 대학 시절 한 대회에서 5등을 한 정황이 알려졌는데요. 5등이요?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대회였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 대회가 2007년에 열렸던 대학생 모의 투자 대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위에 오른 중앙대 김남국 참가자는 29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합리적 추론을 할 단서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김 의원이 중앙대 출신은 맞고요. 졸업 연도가 2008년이기 때문에 대회가 열린 시점에 재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단서는 아이디인데요. SMB1022라는 대회 참가자의 아이디는 김 의원이 변호사 시절 사용한 이메일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마지막 단서는 아이디 뒤에 있는 1022라는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 뒤에 생일을 많이 붙이죠. 그런데 김 의원의 생일이 10월 22일입니다. 네.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어제부터 쭉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고개 드는 철험회. 철험회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 모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한때 소속되어 있었던 초선 그랬었죠. 강경파 모임인데요. 네. 철험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오늘 김 의원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잠깐만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비판을 받는 건 이 코인 투자가 불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대목이 있는데요. 상임위 도중 코인 투자를 네. 한 거는 물론 관련 법을 발의를 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철험회 소속 다른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시 대통령의 법률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철험회 소속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함께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삼권 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면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게 놀랍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잠깐만요. 전 대통령 말하는 건데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은 없잖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기념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진영을 떠나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쓴소리가 나왔겠습니다. 네,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4.19 정신의 대척점에 서 있는 독재자 이승만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460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투입된 예산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박민식 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로 지명돼서 인사청문회를 지금 예정되고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추가 입장 내놓은 게 있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박 처장이 MBN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림자가 있어도 그
업적이 그 그림자를 훨씬 덮을 만큼 또 큰 사람의 경우에 얼마든지 기념관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그런 만큼 청문회 때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톡톡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대한 음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죠.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 이른바 술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은연중 술 마시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는 방송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제재도 못합니다. 술 방송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건지 표선우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올렸다 하면 100만 뷰는 가뿐히 뛰어넘는 유튜브 대세 콘텐츠 술방. 이런 술방이 음주를 조장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알고리즘 때문에 볼 수도 있는 거고 사회성을 판단하는 척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술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도 있는 거고. 술방, 유튜브가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법정 제재를 받아왔지만 유튜브는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돼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술, 담배 판매처럼 불법 행위만 단속될 뿐 음주 장면 자체는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복지부가 미디어 음주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유튜브가 해외 사업자다 보니 접속 차단 정도가 최선이라 유튜브 자체 규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술방 89.3%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지만 제재는 할 수 없는 실정. 규제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음주에 의존해가지고 사회적 관계나 대화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술을 매개로 한 그런 컨텐츠는 이제 좀 수준 낮은 컨텐츠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규제 회색지대 속 퍼져가는 술방의 영향력은 물론 사회적으로 음주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선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사실 확인 표선우입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성만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돈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자신의 음성에 담긴 이정근 녹취록 역시 악의적으로 편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첫 소환입니다.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도 악의적으로 짜깁기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3월 30일경에 틀었고 하나는 5월 3일경에 틀어진 내용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기부받은 1,0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을 캠프 소속 지역 본부장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지급된 돈의 출처와 전달 경위,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 의원을 상대로도 다음 주 중으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사업가에게 각종 청탁에 대한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노 의원도 앞서 전해드린 이성만 의원과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돈 봉투 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은 돈을 세면서 봤냐며 녹취가 조작된 거라고 혐의를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와 돈봉투 소리가 담긴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검찰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가 배우자인 조모 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사무실, 호텔 등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며 사업 편의와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조 씨는 입건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없었고 후원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녹취록과 계좌 내역 같은 물증이 모두 확보된 상태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또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M 이현재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눈 떠도 속는다입니다. 숙박 앱에서 최저가라고 들어가니 막상 결제창에서 금액이 오른다거나 한 달 무료 구독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장된 경험 있으신가요? 인터넷이나 앱에서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수를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거래 비중이 늘고 가격 검색으로 물건을 찾는 소비자가 늘다 보니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에어컨을 검색해봤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최저가 제품들. 에어컨 가격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 4만 원대, 5만 원대 제품이 있습니다. 정말인지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해 에어컨 설치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52,000원 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그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실내기랑 실외기 하면 65만 원에 이제 기본 설치 비용이 12만 원 별도예요. 그러면은 77만 원이 최소. 에어컨 가격도 사이트보다 13배나 비싸고 포함돼 있다던 기본 설치 비용도 별도입니다. 미끼 제품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크 패턴의 일종입니다. 이 밖에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무료 이벤트를 연 뒤 현장에서 추가 금액을 내도록 하는 등 눈속임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당첨돼서 공짜 사진 찍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뭐 찍고 나서 근데 120만 원 하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업체들은 이것도 마케팅 전략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속임수에 당했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그냥 마케팅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희 그 광고 맡겨놓은 거예요. 비싸다고 안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속여서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기만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다크 패턴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규정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거든요. 사각지대라 불리는 영역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게 설계된 다크 패턴. 얼마나 심각한지는 통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앱 중 97개에서 다크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다크 패턴에 당했다는 소비자 피해 경험도 흔합니다. 일부 유형은 10명 중 9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다크 패턴 관련 민원도 지난 5년간 총 188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큰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크 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규제 대상의 범주나 유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업들의 이제 마케팅 기법에 해당하는 부분들, 좀 애매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유형을 엄밀하게 분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소비자들이 눈뜨고 속는 일은 없도록 하루빨리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내릴 것만 같았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요? 6개월 동안 입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서울 강남 아파트에
갑자기 45명이 몰려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도 했습니다. 상승세로 돌아서는 서울과 수도권도 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지난해 말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경매에 나왔는데 유찰됐고 5억 원 이상 내린 2차 경매에서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최근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3차 경매에는 입찰자가 45명이나 몰려 실거래가보다도 2억 원 이상 높은 26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근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면서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통상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실거래가보다 경매 낙찰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아파트가 속한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 올라 1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내 다른 곳에서도 오름폭이 커지는 지역이 늘고 있고 수도권에서 가장 낙폭이 컸던 인천도 1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에 성공하는 지역들이 있고 또 전세 가격의 낙폭이 줄고 급매물도 꾸준히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강북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추가 가격 하락도 관측돼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번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넣어 열량은 낮추고 단맛은 살렸다는 제로 슈거 제품들 요즘 많이 나오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제품들이 체중 조절 효과는 없고 오래 섭취하면 되레 당뇨나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조사 결과를 내나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못 믿어온 제품들일까요? 최돈희 기자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기존 제품과 다를 게 없지만 설탕을 아예 빼거나 줄인 제로 슈가 제품들입니다. 이 같은 제로 슈거엔 기존에 들어가던 과당 대신 인공적으로 합성한 감미료나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 등이 주로 쓰입니다. 인공 감미료의 경우 설탕보다 당도가 최고 700배나 높아 아주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냅니다.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겐 인기입니다. 당분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맛있었고 달아가지고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제로 음료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인공 감미료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근 WHO가 새 지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체중 조절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당뇨병이나 심장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는 없다며 잠정적인 권고로 여지를 뒀습니다. 전문가들도 장시간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음식을 찾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적으로는 당뇨나 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 자체로는 그런 게 아직 근거가 적어요. 하지만 식약처는 국내 승인된 22가지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의 경우 하루 5캔을 넘지 않는 등 기준치만 지켜서 섭취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있다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한 것 같죠. 벌써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기료 부담이 크다 보니 전기를 안 먹는 냉방용품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덮으면 오히려 시원해지는 이불 같은 것들이요. 또 개별 냉방을 위한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여느 이불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 이불엔 특수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열을 빠르게 빼앗아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제 몸의 표면 온도는 33도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냉감 침구를 덮으면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 26도로 7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PE 소재로 예전에는 산업용 의류 소재로 쓰인 원사였는데요. 침구에 적용을 해서 실내에서 사용하는 냉감 제품을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 실내복이나 잠옷은 물론 안고 자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인형 쿠션까지 등장했습니다. 기능성 소재들은
밖에 입고 나갈 때 그럴 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고. 전기료 부담은 여름철 필수품인 에어컨 트렌드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거실의 큰 에어컨 대신 창문형이나 이동형 에어컨을 찾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휴가 시즌 못지않게 여름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등 업체들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베니스에선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히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대비한 건축 주제를 선보인 나라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뭘 준비했을까요? 현장에서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습지로 변할 지역은 진한 분홍색, 홍수에 대비해야 할 도시는 연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해안가의 건물은 연기 속에 휩싸입니다. 기후위기로 차오를 수면을 표현한 겁니다. 세계 음식의 엔진인 스페인은 플라스틱 온실의 생태계 파괴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이 고민입니다. Also, Spain plays like a key role because we are one of the most exposed countries towards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many of them are connected to how we produce and distribute food. So, yes, we explore many of these places. 우리나라는 관람객이 기후변화 영향 등을 생각하는 게임에 직접 참여하게끔 해 우리 선택의 심각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고 백남준 선생의 노력으로 지어진 지 내후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가는 새 단장도 꿈꾸고 있습니다. 5년 전서부터 더 증축을 할 것을 이 베니스 당국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예술올림픽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이 쾌거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경찰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유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미국 명문 매사추세츠 공과대 해양전시관엔 한국인이라면 저절로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획기적인 발명품들을 모아둔 전시장에 인류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타이틀로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 거북선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먹칠을 한 일이 생겼죠.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라며 국비와 도비 16억 원을 들여 제작한 거제 거북선이 12년 만에 달랑 154만 원에 팔렸거든요. 제작 때부터 국내산 소나무인 금강송이 아니라 저급 수입 목재를 섞어 만들었다는 짝퉁 논란에 흔들림이 심하고 물이 새 바다가 아닌 조선해양문화관 앞마당에 전시되다가 7번이나 유찰된 끝에 헐값에 팔린 겁니다. 유지 보수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더 썼지만 그래봤자 바다에 띄울 수조차 없는 애물단지가 됐으니 하늘에 이순신 장군이 통탄할 일이죠. 이렇게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는 건 지자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여성 인권과 청소년 보호, 재외 동포 협력 등 공익사업을 벌이겠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이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시민단체 관계자 7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는데 범죄 추정 금액만 17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종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린다고 하곤 가짜 출군 장부를 만들어 예산을 빼돌리고 직원이 아닌 며느리에게 46개월 동안 월급을 주는가 하면 정부 보조금으로 손녀의 승마용 말까지 사들인 시민단체들. 이쯤 되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미 도둑, 범죄단체 아닌가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 때 그것도 예산도 시간도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그 시절 그 철갑선을 만들었는데 우린 넉넉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도 바다에 띄울 수도 없는 배를 만들고 옆에선 세금까지 빼돌리다니요. 관아의 오동나무도 나라의 것이니 함부로 베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려라.
이순신이 수군 만호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전라 좌수사가 검은고를 만든다며 객사들의 오동나무를 베오라고 하자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순신 장군의 후예 맞습니까? 철갑선을 보고 어깨가 으쓱할 게 아니라 되레 죄송함과 미안함에 고개가 숙여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혈세를 물처럼 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지만 의도치 않게 황당한 플레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예능 뺨치게 재밌는 프로야구의 여러 장면들 김한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외야로 굴러가는 평범한 땅볼 안타. 그런데 1루 주자 LG 박혜민이 3루를 지나더니 홈까지 들어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다시 중계화면을 살펴보니 KT 강백호가 내야수의 아리랑 송구를 하는 게 확인됩니다. 중계 카메라조차 관중석을 비추다 다시 주자로 향할 정도로 아무도 예상 못한 황당한 플레이였습니다. 연장 10회 끝내기 상황. 한화 최은성의 중전 안타를 롯데 중견수가 잡은 뒤 홈으로 정확하게 송구합니다. 완벽한 아웃 타이밍. 하지만 포수가 꽈당 넘어지며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공이 크게 튀면서 포수가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경기가 그대로 끝나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보내기 번트를 잡으려고 달려든 투수와 3루수가 엉덩이를 부딪히며 넘어집니다. 두 선수 모두 공만 보고 돌진하다 발생한 일인데 실책은 역시나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성 김태군이 2루에서 태그아웃되자 바로 항의합니다. 느린 카메라로 확인하니 LG 2루수의 글러브가 김태군의 손을 밀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 박지만 감독의 퇴장으로까지 이어졌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 대회 8강에서 대만을 3대1로 꺾고 4강에 진출해 6년 만에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여자부 에이스인 세계 랭킹 2위 안세영은 단식에서 3위인 대만의 타이징을 2대0으로 완파해 대표팀의 승기를 안겼습니다. 오늘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속에 내일 호남과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서 활동하기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모레인 일요일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고 중부와 영남권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7도, 낮 기온은 26도 예상되고요. 대구도 27도로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 울산이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는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